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권의 가치로 미디어 보도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 가로 세로 높이가 겨우 1m밖에 되지 않는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서 스스로 용접을 한 뒤에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손팻말을 들고 앉아있는 노동자의 모습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가 파업하는 모습이었죠. 네. 오늘은 이 파업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짚어볼까 합니다. 네. 이번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요. 네. 작업 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또 철제 구조물에 자신을 가뒀다.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 위주로 좀 보도가 된 것 같고 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보도한 내용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번 보도를 보면서 놀랐는데요. 파업 이전까지의 보도 행태는 한마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언론 분석 빅데이터인 비카인지를 통해서 6월 2일부터 7월 19일까지 대우조선 해양 파업에 대한 보도량을 살펴보았더니요. 총 819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법원의 퇴거 명령이 나온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단 5일 만에 66%인 538건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의 퇴거 명령과 정부의 엄정 대응, 불법 폭력 파업이라는 입장이 나오자 보도량이 폭발한 것이죠. 네.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 조건에 대한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이고요. 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유채한 부지회장 점거 농성이 시작됐던 6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관련 보도가 807건입니다. 즉 유채한 씨가 그 점거한 이후 대우조선 해양 파업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관련 보도가 12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만, 목숨을 거는 수준의 그런 파업을 해야만 우리 언론이 이에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나마 노동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보도되었는가 보면 좀 답답한 수준인데요. 6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관련 보도 중에서 노조의 요구인 임금 30% 인상을 언급한 보도량이 절반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인상이라는 것이 굉장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원상복구를 요구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언급한 보도는 겨우 6건 뿐이었습니다. 그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유채한 씨가 극단적인 셀프 감옥 투쟁을 한 이후에야 보도를 시작했고 대부분이 불법 점거 농성으로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정작 유채한 언급은 13%인 102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점거 농성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보도는 301건이고요. 불법 점거 농성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보도도 237건이나 됩니다. 네, 보도 초기부터 불법 파업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는데 무엇이 불법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도는 좀 찾기 어려웠던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법 파업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네. 7월 20일에 매일 노동뉴스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정말 불법일까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법에는 합법적 쟁의활동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목적, 방법, 절차가 법령과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파업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민영화 반대나 시국선언 파업 이런 것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파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주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쟁의 조정을 거친 후 조정 중지가 나와야 조합원 동의 투표를 거쳐야 합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점을 다 고려한다고 해도 이번 파업은 합법이 맞다라는 분석을 그 매일 노동뉴스는 냈습니다. 그래요?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지회는 올해 처음으로
22개의 협력사와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진행해서 6월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고요. 네. 지회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서 정식 쟁의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청 사업자 안에서의 파업도 합법입니다. 네. 이미 대법원은 2020년 9월에 공공운수노조 수자원 공사 지회에 대한 업무방해 및 퇴거 불응죄 기소 사건에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자의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파업에도 9월 15일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내리면서 유채한 부지회장의 업무방해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 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도크 등 주요 업무 장소에 대한 배타적 점유는 불법이라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이라는 것이 그 점에 대해서만 불법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설명이 없었고요. 애초부터 그저 언론 보도는 불법이라는 단어를 전제하고 보도한 것이죠. 특히 언론 보도를 보면 유채한 부지회장의 정거농성도 그냥 무조건 불법 정거농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을 했다. 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7월 15일 법원이 도크 점거 쟁의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률적으로 이제 따져볼 만한 다퉈볼 만한 이야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노동기구의 기본 협약 87호에 따르면요. 직장 정거를 합법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을 발효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한다면은 사실은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애초 노동자의 점거와 파업만 불법으로 보도하고 사측의 원청 관리자들의 폭력 및 기물 파손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노동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불법, 경영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합법이라는 식으로 언론이 편파적인 언론 보도를 내놓지 않았나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일 노동뉴스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또 이번 그 보도를 보면서 또 한 가지가 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크다. 네.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보도도 역시나 많았죠. 네, 많았습니다. 이른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는 보도는 노사관계 보도에서 정말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인데요. 네. 모니터 기간 중에 5천억 손실이라는 보도가 48건, 그리고 5,700억 손해라는 언급 보도가 5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요, 7,845억, 그리고 마지막에는 8천억이라는 숫자까지 언급되었습니다. 네. 이런 보도 중에 대표적인 보도는 한국경제의 대우조선 임금 30% 깎는데 파업 노조는 180만 원씩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7월 17일자 보도인데 정거농성 때문에 일도크 야간 노동자가 18일에서 19일 휴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휴업 때문에 임금 30%를 삭감된 걸로 봤는데 정작 파업 노동자들은 180만 원을 받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요. 임금이 아니라 노조가 자체적으로 7월 15일에 연대기금 모금 행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모인 돈을 하청노조인 155명에게 180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이것을 약간 비교해서 말한 건데요. 네. 임금 30%를 요구하더니 다른 사람 임금 30%를 삭감되게 만들어 놓고 이들은 돈 180만 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좀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든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협력업체 폐업도 하청노조 탓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조선일보의 7월 18일 보도 민노총 하청파업 47일 대우조선 협력사 7곳 눈물의 줄폐업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 보도에서는 하청지회가 17일까지 47일째 점거하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7곳이 줄줄이 최근 폐업을 하거나 폐업하겠다고 대우조선 측에 전달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협력업체 폐업은요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그야말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유채한 지부장마저도요 지난 7년간 회사를 다녔는데 6번 회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계속 폐업이 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줄폐업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업체들 대부분은 파업 전부터 폐업 예고를 했었고 자대보험료도 장기간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마치
이번 파업 때문에 네.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업황 때문에 줄폐업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그렇죠. 네네. 네. 자, 이렇게 공권력이 뭐 투입되느냐 마느냐까지 보도가 나왔었고요. 정말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이었다가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돼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긴 했어요. 네, 사실 저희 모두 국민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 노동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하청 노사 임금은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 4.5% 인상에 합의를 했고요. 네. 설 추석 명절 휴가비 50만 원, 그리고 여름 휴가비 40만 원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타결의 결과예요. 그리고 또 게다가 손배소와 정부의 형사소송 의지 등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가 여전한 상태입니다. 네. 폐업 사업장 노동자 고용 승계도 직고용이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 고용 가능하게 설계하겠다라는 애매한 그런 말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타결할 만한 만족한 조건이 아님이 분명한데요. 이것을 조합원 투표에서 96%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조합원들도 타결을 절실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조의 해단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의 의미는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그 삶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부적절한 다단계 그 하도급 구조 이런 것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다.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굉장히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짚어주신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여러모로 참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았다. 언론 보도가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그 파업 보도를 통해서 이런 비참한 현실이 좀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좀 씁쓸한데요. 그래도 좀 소개해주고 싶은 좋은 보도는 없을까요? 그중에서 저는 MBC 보도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7월 24일에는 유채한 지부장을 인터뷰를 했고요. 7월 25일에는 500만 원 받으려고 4억 원 가압류, 괴롭히려고 손배소송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는데요.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인 손잡고가 그동안에 200건 가까웠던 손배소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7월 26일에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정말 200만 원만 받을까라는 팩트체크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24일 보도에서 유채한 지부장을 인터뷰를 했을 때 명세서를 깔아 월 실수령 500이 넘는다라는 댓글이 달렸던 것이에요. 그러자 실제 하청 노동자 월급 명세서를 다량 입수해서 MBC가 이것을 분석 보도한 것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가장 연차가 오래된 정년을 1년 앞둔 63년생 하청 노동자 명세서를 보여줍니다. 그해 올해 1월 월급 명세서 야근의 특근까지 모두 합친 근로시간은 291시간이었고 급여 합계는 266만 원입니다. 교육비와 각종 수당, 인센티브 등등의 항목에는 영원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고 손해진 돈은 233만 원이었습니다. 9,160원의 최저시급만 받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달에는 다른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의심스러워서 올해 월급 명세서를 다 받아봤는데 이것마저도 다 비슷했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확한 그들의 현실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렇게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보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비단 파업 보도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에 대한 보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달려가서 우리 기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 정말 기본적인 어떤 취재의 원칙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매우 본질적인 보도가 될 수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7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생생경제 들으셨는데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7월 19일 방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가 출연하는 경제정책 브리핑실이라는 코너인데요. 정부가 최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청년 재기 지원, 서민금융 지원, 주거 관련 금융부담 지원 등 총 4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이 코너는 명쾌하고 친근한 진행과 함께 정보의 문턱을 낮춰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네. 여러 중요 사항 중 정부의 발표 후 특히 B2 탕감이 아니냐며 많은 후폭풍을 가져왔던 청년 재기 지원 사항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알려진 것처럼 영끌 B2에 대한 묻지마식 원금 탕감이 아니라 여러 제반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 청년에 대한 30에서 50% 이자 탕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관련 부가 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이 상황 이해에 매우 실제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금 납부자들의 입장에서 결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내가 낸 세금으로 누군가의 코인이나 주식 빚을 해결해 준다는 모럴 해저드의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는 우려도 있던 사안이라 출연자의 설명은 그런 우려를 해소해 주었고 시적절한 주제 선정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청년 B2 대책 파격적이었던 만큼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뭐 역차별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팩트체크 해주었다는 평가시고요. 자, 다른 내용은 또 있을까요? 네. 청년 재기 지원과 함께 언급되었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설명에서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중요 정보들이 많이 제공됐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내용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다소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용되는 용어들이 비슷비슷하면서도 지원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요. 대환 대출 사업과 대환 보증 사업이라는 호칭들이 그렇고요. 각각의 지원 금액 규모, 총 지원 금액 등 나오는 숫자도 많고 지원하는 날짜도 7월에서 8월, 9월에서 10월 등으로 한 번에 듣고 단번에 변별하기엔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네.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이나 금융기관에서의 금융대출 경험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내용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7월 14일 방송된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의 대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방송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과 현실적인 영향에 대해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고찰을 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관록 있는 전문가들답게 설명들이 매우 깊이 있으면서도 실용적인 명강의였는데 1, 2부로 나뉜 총 50분의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경제학 강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가계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김 소장은 다소 역설적이게도 금리 인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진 설명들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의 내용들이라 흥미롭기도 하고 시야를 좀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샤워실에 들어가서 찬물을 피하려 뜨거운 물을 확 틀어 얼굴이나 몸을 데이는 경우를 말하는 샤워실의 바보 같은 비유는 미국의 금리 정책을 빗댄 표현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돈을 막 풀다가 갑자기 버튼을 확 돌려버린 경우를 말하는 건데 네. 청취자들의 이해에 매우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비유여서
현 경제 상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만 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아주 꼼꼼하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